남미 북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수리남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마약 밀매라는 소재를 숨막히는 심리전으로 풀어내며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죠. 극중 목살을 가장한 마약 밀매업자인 전요한은 사업 파트너로 위장한 강인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강 선생, 혹시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아나? 파블로? 30년 전에 전 세계 마약왕이었어.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전요한 두 사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마약왕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 세계 마약 시장을 호령한 인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남미는 마약 밀매의 대명사가 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엔 현대 마약 밀매의 역사에서 남미가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밀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200여 년 전 미국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당시 중국에서 이민자들과 함께 마약 하나가 미국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귀비를 정제해 만든 아편이었죠. 중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아편을 소개하며 유통하기 시작했고, 아편 문화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뉴욕 등 대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독일에서 의료 목적으로 탄생한 코카인이 미국 사회에 등장하게 되면서 아편과 함께 마약 유통의 주류로 떠올랐죠. 20세기 초 미국 내에서 아편과 코카인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자 1914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프랜시스 버튼 해리슨이 의료용도 이외에 아편과 코카인 유통을 금지하는 해리슨 법안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미국은 점점 마약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로부터 50여 년 뒤인 1960년대 마약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미국 사회에 들이우게 됩니다. 주된 원인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을 가리켜 명분 없는 전쟁이라 비판하며 반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기존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물질 문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가리켜 히피라고 불렀죠. 히피 문화는 자유분방한 생활 양식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는 정신적 해방을 위한 마약 흡입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청년들의 정신적 후유증과 전후사회 침체로 인한 절망감이 커지면서 생겨난 일종의 해방구였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연기를 피우며 명상하는 문화에서 차용한 히피의 마약 소비는 강력한 환각제인 LSD나 마리화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편을 정제해 만들어지는 헤로인도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헤로인을 밀수해 귀환한 뒤 미국에 유통시켰기 때문이죠. 이처럼 헤로인은 밀수 루트를 통해 뉴욕 슬럼가를 중심으로 전파됐고, 빈민층은 물론 중산층 내에서도 헤로인을 즐기는 문화가 빠르게 형성됐죠. 이처럼 마약이 사회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1971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연스레 마약을 복용하는 건 범죄 행위로 규정됐고 수많은 마약 복용자들이 감옥에 수감되는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마약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폭증하는 마약 사범들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교도소를 증설하고 교도관 수를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수감자 관리 시스템은 순식간에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틈을 타 교도소 내에선 범죄 조직 담합이나 마약 유통 등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마약 사범들 역시 이런 흐름에 가담해 출소 후에는 마약 범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결국 이런 대규모 수감 정책이 오히려 마약 산업 인프라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탓에 미국 주 정부들은 기타 정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죠. 빈민층 교육 예산이나 사회 취약계층 복지 예산도 대폭 줄었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 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빈민층이 노력을 통해 사회계층 상승을 꿈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고효율 고수익을 보장하는 마약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교도소에 수감되는 마약 사범 수는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고, 그들이 마약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깽단 조직과 교도소에서 결탁해 몸집을 불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 마약으로 혼란에 빠진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멕시코였죠. 멕시코는 19세기 후반부터 청나라 이민자들이 들여온 양귀비와 대마초를 재배하며 거대한 마약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미국을 상대로 마약 밀매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닉슨은 이 움직임을 알아채고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며 이민 정책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더불어 DEA, 즉 마약 단속국까지 설립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죠.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미국 내 마약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자 멕시코 마약 조직은 미국 상류층을 상대로 하던 초기 사업 형태를 점점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마약 여러 개를 합성한 신종 마약을 생산해 미국 내 중산층과 빈민층을 겨냥하면서 말이죠. 미국을 상대로 한 멕시코 마약 밀매업의 선두주자는 페드로 아빌레스였습니다. 멕시코의 일대 마약왕이었던 그는 항공기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마리화나를 미국으로 수출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1978년 그가 연방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죽게 되자 그의 조직은 구심점을 잃고 점조직으로 분화해 다양한 마약 카르텔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미 마약 시장의 패권은 멕시코에서 콜롬비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중심엔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메데인에서 탄생한 메데인 카르텔이 있었는데, 앞서 전요한이 언급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바로 이 메데인 카르텔을 창설한 인물이죠. 그는 특유의 수완을 발휘해 점조직 형태의 마약상들을 포섭한 뒤 거대한 마약 유통 조직을 형성해 막대한 부를 형성합니다. 뒤이어 파블로는 미국을 상대로 마약을 수출하면서도 건설업 등에도 손을 대며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기업 운영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내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썼는데, 이를 통해 확보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기반 삼아서 정치권에도 진출했죠. 하지만 미국 DEA가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그는 콜롬비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파블로의 죽음으로 메데인 카르텔이 주춤하자 라이벌이었던 칼리 카르텔이 남미 마약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칼리의 신사들이라는 별명처럼 그들은 폭력 대신 매수와 협상에 능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칼리 카르텔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미국 코카인 수출로를 장악했는데, 세계 코카인 시장의 90%를 점유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DEA와 콜롬비아 당국의 단속으로 두목인 오레우엘라 형제가 잇따라 잡히면서 이들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수리남에서 전요한과 결탁하는 거대 카르텔로 언급되는 것처럼 2000년대에도 대표 코카인 공급원으로 저력을 과시했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멕시코를 중심으로 마약 카르텔이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카르텔 중 시날로아 카르텔이 대표적이었죠. 당시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은 앞서 언급했던 페드로 아빌레스의 조카인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였는데, 우리에겐 엘차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마약 공급원으로 미국 마약 유통의 70%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강력한 마약 단속에 잡혀 힘을 잃었던 이들과 달리 그는 끊임없이 재기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호아킨은 2001년과 2014년 두 차례 감옥에서 탈출하고 잡히길 반복합니다. 그는 빨랫더미에 숨어서 탈출하거나 1.5km에 달하는 터널을 뚫는 등 매우 치밀한 탈출 계획을 감행했죠. 결국 2016년에 다시 잡힌 그는 현재 미국으로 신변이 옮겨진 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남미 마약 카르텔에게 가장 큰 적이자 고객이었던 미국. 그들의 역설적인 관계와 역사를 살펴보니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담긴 마약의 역사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마약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